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를 보고 제품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가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크라우드 펀딩 하면 요새 사이트나 자료나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뭐 나눠서 투자를 한다는 게 뭐 처음에 출발했을 때 나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저희 나라에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알고 있을 때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 이제 됐던 게 이제 2013년도부터 2012년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법적 실효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창조 경제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법을 공동 발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이제 KB 자료인데요. 뭐 대출형이 있고 후원형이 있고 기부형이 있고 지분형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이제 기부형이라는 게 이제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형태입니다. 뭐 기부형으로 해서 많은 펀딩을 받고 있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분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어떤 일정한 지분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대출형은 실제로 자금을 주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아시아 시장은 매우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지금 최근에 시작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어디냐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부분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이제 이 가장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사회적 특성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을 분석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상 기반 모델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규모를 봤을 땐 당연히 이제 지분 배당 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 몇 개나 있냐면 1000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현재 1000개가 넘어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기부형이란 거는 이제 소액의 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해서 그거에 관련 이제 뭐 수익 배분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은 이 수익 배분이라는 게 이제 만족감이라고 저희 나라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상형 같은 경우는 모금자가 완성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상을 돌려받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형이라는 거는 이제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자금을 모집하고 대출 운영에 따라 이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고요. 투자형은 이제 창업기업이 소규모 기업에 작은 사람들도 돈을 모아서 이거를 회사의 지분에 수익 투자를 해서 그거를 수익을 배분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기부형도 아니고요, 대출형도 아니고 투자형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상품 제공형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 보상형 제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하실 때 가장 크게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투자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장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돌려줘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기부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거에서 내가 어떤 투자를 받았을 때 무언가를 돌려준다는 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킥스타터라든지 인두고고 로켓허브가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현재 이 보상형 제공형 서비스가 꽤 많습니다. 국내에도 한 16개 정도가 있거든요. 저 최근에 조사해 본 자료에. 근데 전 세계에 이 보상형 제공형 서비스의 80% 정도가 넘어선 게 킥스타터라는 데서 현재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킥스타터랑 인디고고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사실 인디고고는 올리기가 쉽습니다. 개설을 하고요. 관련된 프로젝트를 집어넣고요. 엔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킥스타트는 좀 더 복잡합니다. 왜 킥스타트가 인디고고보다 이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관련돼서 현재 거의 70%를 넘어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큐레이션을 합니다. 큐레이션을 해서 한번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프로젝트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디고고나 노케어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킥스타트는 오직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호주도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 나라도 지금 현재 해달라고 뭐 창조 경제 관련된 부서에서 이 킥스타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액적이나 투자적인 목적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법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국회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킥스타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거를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 뭐 기타 등등을 올렸을 때 목표액을 달성을 하면 대부분 돈을 받고 거기에 관련돼서 수수료를 제해서 이 킥스타트 플랫폼은 이제 가져가는 형태의 배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한테 킥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보상형 서비스에 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서 스타트 기업들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뭐 지금 현재 저희 나라 같은 경우 킥스타트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인디고고라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5가지 때문에 저는 꼭 올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아이디어를 검증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뭐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창조경제타원에 아이디어를 그냥 넣고 끝. 그게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정말로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지를 빨리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킥스타트 첫 메인 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에 펀딩의 기회인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만 생각을 하죠. 돈을 받는다. 펀딩을 받는다면 생각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팬베이스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팬이란 건 뭐냐면 내가 스타트업 기업이고 처음 하는 회사인데 내 제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팬들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홍보의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올렸을 때 외국에서는 이게 1차적 미디어와 2차적 미디어, 3차적 미디어까지 순환이 되면서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유통 채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존이나 이베이랑 이런 외국의 유명한 유통 채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킥스타트 성공한 업체한테 거의 3개월 이내에 찾아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제품에 대한 팬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물건들이 나갈 수 있게끔 홍보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킥스타트업을 보상형 제품명 중에 킥스타트업을 이용하는 가장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장 많이 설명을 합니다. 워크숍 갔을 때. 왜 설명을 많이 하냐면 대부분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고 뭐 이거를 제작을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제품을 먼저 만들고 비즈니스 이미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해서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먼저 만들고 뭐 프로토타입은 이 아이디어를 검증된 상태에서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만든 상태에서 킥스타터나 인디고고에 올려보라고 제가 조언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이 그림을 좀 많이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보셨던 아이디어 디자인 단계인데 대부분 저희 나라에서 앞쪽에서도 이제 그 워크숍 주제 중에 아이디어를 무조건 내기만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그걸 비즈니스로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정말로 검증이 된 건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단계도 저는 이때도 비즈니스 시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보통 외국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내 제품을 올리고 나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합니다. 왜? 내 아이디어를 올렸는데 정말 사용자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 실패를 했어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디어를 디자인을 하고 시제품 제작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든다든지 발전시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비용의 문제, 시간의 문제,
제품 시험 및 인증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제 주변에서 이제 그 기업을 하신다거나 초기에 있는 기업들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기 전에 말기는 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네가 여기를 건널 수 있으면 뭐 비즈니스를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막 문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성공한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그 성공한 크라우드 펀딩의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노빌리티브란 사이트를 분석을 하다 보니 나온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경험을 줄 것이냐입니다. 이건 경험학적 소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당신은 소비자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이고 두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만으로 더 이상 소비자에게 어필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해도 꽤 중요합니다. 사용자 경험이 없으면 그 제품을 선택하지도 않고 내가 펀딩을 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연 어떤 경험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경험이란 그릇에서 삶의 소유의 게임이 아니라 경험의 게임이라는 겁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소비자를 분석을 막 해본 자료를 다 받아보면 브랜드 경험, 즉 삼성, LG 이런 브랜드 경험이 너무 강합니다.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많이 하고요. 또 사용 경험의 기초에서 경험한다는 건 자기가 써봤던 것들. 이런 식으로 구매 결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커넥트 홈이라는 스마트 홈이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아시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도 여기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보일 때 보시면 필립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필립스라는 회사 자체도 커넥트 홈이라는 제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리플럭스라 독일의 유명한 회사가 됐습니다. 이 회사도 커넥트 홈이라는 제품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G라고 부르는 제너럴 엘렉트릭스 회사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브랜드 가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브랜드들이 이미 그 시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저희도 해보게 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술에 관련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면 내가 우리 집에 불을 껐다 켰다 하고 색을 바꾸고 싶다. 제가 역으로 돌아가 볼까요? 필립스 제품, G 제품, 스마트폰으로 색으로 다 바꿀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무선 인터넷이 다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도 다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껐다 켰다 하는 거 다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업체들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을 하느냐? 한번 보면요.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용자 경험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줬습니다. 목소리. 목소리란 뭐냐면 침대에서 불을 끄러 갔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불을 꺼줘 라는 목소리 인식 기능을 하나 더 넣은 겁니다. 그럼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업체를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업체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빌드 라이트 조명에다 스피커 하나를 달았습니다. 스피커를 왜 달았냐? 이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거 자체가 만약 나온다면 판매가 잘 안 될 겁니다. 외국은 왜 그러냐면 파티 문화가 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집에 하나의 파티 문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라이트와 조명이 나와서 집에서 하는 파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한테 그 경험이나 사회적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 제품이 최근에 가장 성공한 제품입니다. 성공했다는 것은 뭐냐면 펀딩을 받았을 때 목표액을 달성했다는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이 제품이 성공한 건 뭐냐면 무선 인터넷 기능 없습니다. 기술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사용자들을 지켜봤는데 사용자들이 대부분 전원을 온오프 버튼만 쓴다. 그것 말고는 스마트폰을 쓴다든지 뭐 기타 등 와이파이를 연결하든지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냥 사용자 경험만 지켜본 겁니다. 사용자 경험 뭐 주냐? 기존에 네가 온오프 버튼만을 이용을 해서 빛의 조명을 조정할 수 있고 그걸로 당신에게 전기를 아낄 수 있도록 한 거다. 이게 이 사람들이 전달하는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전달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그 경험이 무엇이며 이걸 지켜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앞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아이디어에 보시면 주변에서 보고
주변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문제점 중에서 무엇을 개선할까 이런 이야기를 앞에 발표해서 했는데 바로 이런 제품들이 현재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적으로 받고 있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크라우드 펀딩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형태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블한 거는 이제 실제로 내가 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받는 사람들을 나타낸고요. 이쪽은 브레이크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가장 개념적으로 내가 그 제품이 필요해.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보상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제품을 사니까 필요하니까 보상을 받을 거니까 돈을 조금씩 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쪽에 이제 그 아이디어 쪽과 그래프가 비슷하거든요. 적극적 지원자가 있고요. 팬이 있고 돈만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회의주의자가 있고 비적극적인 주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 참여 정도가 보시면 적극적 지도자 같은 경우 꽤 올라가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킥스타트 가이드 킥스타트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가족이랍니다. 친구. 그거 사람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팬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팬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돈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우리 고객으로 해서 물건을 사게끔 투자를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관심만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우리 고객으로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회의적인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내 팬으로 돌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래프에 보시면 대부분 저희 나라에서 인디고고에 올려놓은 자료를 분석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올립니다. 올려놓고 냅둡니다. 다 실패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찾아봤더니 3개 정도가 성공했다는 식으로 이상한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인디고고에서 성공했다는 거는 정확히 보면 목표액을 달성한 게 아니라 인디고고의 프로세스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날짜가 끝나면 그냥 그동안 그만큼 돈 들어온 거를 받는 옆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성공했다는 거지 인디고고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저희 나라 분들이 이걸 하라 그럴 때 제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질문이 페이스북 사용하시나요? 물어봤을 때 대부분 고개를 흔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 제안자라든지 그냥 제안 이렇게 3가지 분류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 제안자가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킥스타트의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 목표액을 달성하는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크리에이티브, 즉 프로젝트를 개선하는 사람이 홍보를 시작을 하고요. 이거를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초기에 뭘 개념으로 처음에 들어가냐면 당신은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거를 보고 가장 최근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시작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1차 미디어라는 겁니다. 1차 미디어가 어느 시점에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1차 미디어입니다. 1차 미디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외국의 유명한 블로거들은 킥스타트에 올라오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게끔 그런 경험이나 또는 우리가 봤을 때 제품이 좋은가, 서비스가 좋은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1차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1차 미디어라는 사람과 개설자 자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겠죠.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당신은 어떤 경험을 줄 것이냐는 겁니다. 제품에. 그리고 나면 이 1차 미디어를 보고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합니다. 이게 2차 투자 단계거든요. 그게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2차 투자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2차 투자가 잘 되고 있으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의 유명한 방송 채널,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갑자기 인터뷰를 따죠. 이 제품이 왜 좋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차 미디어인 블로그라든지 평가하는 기관들의 자료를 계속 보고 있다가 아 이게 좋은 제품이구나 라고 보는 게 바로 2차 미디어입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CNN 경제 채널이라든지 MBC 경제 채널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 그런 것들이 홍보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또 2차 미디어 홍보가 잘 되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도 펀딩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바로 2차 미디어에 대한 투자 효과고요. 이 다음에 3차 미디어가 존재를 합니다. 사실 이 3차 미디어는 저희 나라 언론하고 비슷합니다. 외국의 CNN이나 이런 데 소개된 자료를 그대로 받아오던가 아니면 저희 나라 블로거들은 그대로 외국에 있는 자료를 번역을 해서 그냥 뿌리는 거죠. 킥스타트에 성공을 했더라. 이 상태를 넘어가서 또는 이 상태가 됐다 해서 외국에서 유명하더라. 이런 데서 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보통 이런 쪽 관련된 걸 보면 1차 미디어한테 선택을 받으려면 분명히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 그 명확한 게 이 제품을 쓰시면 고객은 어떤 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가장 됐던 감자 샐러드입니다. 이게 성공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감자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10 모금을 하고 펀딩 몇 명의 사람이 참여 100%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저희 나라 기사를 보면 감자 샐러드를 통해서 성공했다라고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른 눈으로 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서 너의 이름을 불러주고 필요하다면 직접 가져다 준다는 프로젝트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감자 샐러드를 만들면서 너의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그런 재미적 요소와 그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그 경험적 가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블로그를 통해서 이거 재밌다. 이거 아이디어 괜찮다. 라고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갑자기 지역 뉴스나 1차 미디어들이 계속 소개가 되니까 나중에는 CNN이나 미국의 MBC 방송에서 이거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고 계속 나타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목표액은 $10였습니다. 달성액은 $55,000까지 올라간 겁니다. 감자 샐러드 재료값은 5불도 안 들고요. 유튜브에 올려서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겠다는 컨셉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킥스타트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용자 중심적인 제품 컨셉을 만들 것이며 그걸 어떻게 제품화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명확히 정하는 거고 두 번째가 사용자나 니즈나 문제점들의 경험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쪽에서 그 워크숍을 하실 때 문제점을 해결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온다, 모델을 만든다는 것처럼 어떤 니즈나 사용자의 니즈나 문제점의 그 경험들을 파악을 해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 그래 돈을 내죠. 그냥 쉽게 지갑이 열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사려면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전략 또는 제품의 컨셉을 세우고 구체적인 서비스나 기능을 정하고 프로토타입ing과 그거에 관련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프로토타입과 테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크라우드 펀딩 한번 올려보라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사용자들이 아이디어 검증 단계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보면 아이디어 단계, 프로타이핑 단계, 자금 확보 단계, 생산 단계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브랭크란 하드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먼저 냈죠. 근데 이 아이디어를 낼 때 여기 업체는 어떻게 했냐면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이고 제공해야 될 제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지금 보시와 같이 그냥 USB를 꽂으면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뒤쪽 가서 설명을 드려보시면 바로 뒤에서 딱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한 번에 완벽한 제품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머리에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작업을 통해서 이거를 순서대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컨셉 아이디어를 어떻게 잡았냐면 식당의 와인 조명과 서랍 폴 조명을 결합을 시켜서 내가 이거를 USB 꽂을 수 있는 곳에서 쓰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컨셉 아이디어를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초기에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토타입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빨리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아두이노라는 걸 이용을 해서 빨리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주변 분들한테 컨셉을 알려준 겁니다. 그 테스트를 받아보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거 괜찮겠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뭐냐면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LED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USB를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이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한 거고요. 여기에 사용자가 조금 더 쓰기 편하게 이프트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USB를 꽂고 또는 이메일과 연동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와 연동을 시켜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새 오픈 하드웨어 쪽에서 공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API를 호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저 테스팅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했냐면 이제 킥스타터에 올린 겁니다. 올릴 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거를 꽂으면 당신이 밤에 작업을 하거나 뭔가 물건을 찾을 때 조명으로 쓸 수 있고 그 조명을 이프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당신의 메일이 왔을 때 당신한테 알려줄 수 있는 조명 기계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표현을 해서 킥스타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겁니다. 대부분 분들이 여기까지 딱 끝나면 내가 이제 자금 확보도 했고 소비자도 확보를 했다 하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생산 단계도 만만치 않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왜 고통스럽냐? 실제로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주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비자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기구도 설계해야 되죠. 회로도 만들어야 되죠. 생산 디자인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왜냐하면 내가 어떤 킥스타터에 올렸을 때 언제까지 너에게 이걸 보상해 주겠다고 명기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나온 게 바로 보시는 이런 3D 프린터라든지 디지털 제작 도구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만들어 보고 실제로 제품화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여러 번 돌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메뉴나 제품 도큐먼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 박스 제작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제품 관련 품질 인증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 제품을 아까 감자 샐러드 같은 경우는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서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불러주고 끝나지만 제품은 이게 따라다닙니다. 품질 인증, 시험평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소비자한테 뭐 200대 나눠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회사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런 게 또 따라 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워크샵 하신 때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도 이걸 받다 보니까 문제가 또 뭐가 발생했냐? 제품 시험 평가라든지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 이거 여기서 뭐 전자파가 많이 나오면 안 된다. 전기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마무리 짓고 나서 실제로 생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들한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실제로 자기들이 사이트에서 $30에 지금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이제 그러고 나서 발송과 다 판매 루트도 확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확보를 했냐? 아까 만들었던 여기에 LED가 켜지는 USB 자체를 수많은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부품 업체로 비즈니스를 명확히 잡고 넘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럼 크라우드 펀드 10가지 비밀이 뭐가 있냐? 는 건데 이건 첫 번째, 누군가가 돈을 대신 모아주거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앞쪽에서 그랬죠. 적극적 참여자만이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을 잘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누군가 지갑을 열고 그것이 모아지게 만 요구된다. 여러분한테 제가 1,000원을 달라고 했을 때와 이 제품이 10,000원인데 10,000원 주세요로 했을 때 한번 주변에 해보시면 10,000원 주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지갑에서 쉽게 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초기 30% 모금.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랑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0% 쓸 때 성공 가능 15%, 1%, 27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거랑 뭐 적합성인데 이거에 바로 미디어 채널과의 어떻게 하면 홍보 채널을 잘 엮어주느냐도 꽤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펀딩 시작 일주일 이내 0%라면 성공 가능성 15%밖에 되지 않고 실패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거의 결정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더 앞으로 좀 죄송한데 넘겨서 다시 네, 그러니까 가족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변 사람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의 앞쪽을 보시면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보시면 데이터 이 부분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미디어도 관심이 가거나 뭐 여기 블로거들도 관심이 가려면 0으로 돼 있으면 일단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적극적 지원자는 가족밖에 없고 주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지고 그 프로테이지 올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킥스타트업에서 자기들 거 올라온 거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합니다. 그다음에 영국에서 그 자료 분석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일주일 이내 0이다, 15%, 1%, 27,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다음에 사람들은 오직 진정성에 움직인다. 진정성에 움직인다는 말 뭐냐면 대부분 크라우드 펀딩을 올렸을 때 거짓말을 치다 보면 어떤 이야기 벌어지냐면 실패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이트 닫은 경우도 있어요. 왜 닫았냐면 목표액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놨는데 실제 그걸 개발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또는 내가 그걸 할 의향이 없는데 했다.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소비자들이 잘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정이 담긴 캠페인이 돕는다는 거는 마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감자 샐러드 같이 그런 열정을 느낀다든지 그 경험에 호소하는 것들 자체가 많은 진정성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개설자는 why, 왜라는 단어죠. 아까 그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마지막에 하셨을 때 기술 쪽에서 접근했던 what이었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 개설자는 왜라는 이유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펀딩 기간 30일 정도 일반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지금 보시나 볼지 날짜별 펀딩 그래프입니다. 뭐 런치 됐을 땐 꽤 높겠죠. 일주일간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기존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킥스타트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슈가 돼서 올라오면 순위가 올라오면 당연히 관심 있게 보겠죠. 그리고 나서 펀딩을 하는 집단이 있기도 하고 주변의 분들에 의해서 펀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데드라인 30일 정도 하는데 이거는 굳이 30일 안 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3개월씩 늘려가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 옆에 보면 날짜가 있거든요. 며칠 남았다. 네네. 일단은 그 킥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 뭐냐면 투자자, 그러니까 그 내가 펀딩을 날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어떤 게 개설이 돼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은 저희 노빌리티브 같은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 블로거들이 먼저 한번 제일 먼저 봅니다. 일주일 단위 계속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접속자로 봤을 땐 그런 사람들에서 높고요. 그리고 나다 보면 그게 이제 접속자들이 많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펀딩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읽어봐서 대부분은 한 세 줄에서 결정이 다 납니다. 영상과 세 줄에서.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금이 어디에 쓰일지 알아야 되고 펀딩금이 꼭 필요한 자금이 현명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회사가 저희랑 한번 부딪힌 회사입니다. 스마트 로봇을 만든 회사인데 초기에 이 회사가 스마트폰 로봇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업체 자체가 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자금으로 해서 펀딩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업체가 있었고 이거랑 비슷한 시기에 스마트 로봇을 내는 업체 3개가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2개의 업체는 스마트 펀딩이 실패를 했고요. 이 업체만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너의 스마트폰을 탑재해 이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달라졌던 게 뭐였냐면 로봇하고 너의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시켜서 소통할 수 있다. 요 키워드가 먹혀서 이 회사만 남게 된 겁니다. 나머지 2개 회사는 펀딩에 실패를 했고요. 같은 시기에 올랐을 때요. 그 다음에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뭘 잘했냐면 고객과 소통 같은 걸 잘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며 자금 계획서나 이런 거를 명확히 다 보여줬습니다. 부품값은 얼마고 들어가는 부품은 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2군데는 우리는 아이디어가 좋고 그렇게도 같지만 사실은 자금의 쓰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디어도 어떤 데는 성공하는 사례가 있고 실패하는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하지 말라는 게 보상품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상품권 주고 이거 사시면 사은품 주고 하는데 보상품에 대한 것도 사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면 사실 다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평균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가 가장 인기가 있다. 그래서 킥스타터에 보면 뭘 많이 주냐면 면티하고 컵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로고, 스티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품과 총선 높은 사람을 위해 보상품 다양한 구성할 때 더 많은 참여 유도할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티, 티셔츠, 컵 이런 걸 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주지는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은 세금을 잊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에 올리는 부분이 한국 업체가 미국에 크라우드 펀딩 올릴 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세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따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면세 상품, 뭐 과세 상품 이런 거에 관련된 세금 관련된 텍스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잊고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활용해서 정도가 있고 뭐 대부분 소셜 컴퓨터 보면 실패한 사례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한 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계속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나라 보면 이렇게 카페나 뭐 블로그 보면 어떤 개설자들이 막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답글을 받고 주고받게끔 해서 자유로워진 데가 있거든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는 사례는 바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쓰는 겁니다. 회사 구성원이 내가 팀을 구성한 구성원들 자체가 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또는 나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써주는 게 좋지. 한 명이 획일적으로 쓰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에 준비된 것 다